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자진 사퇴한 뒤 52일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예, 지난달부터 추미애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은 되어 왔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지명 발표를 한 거군요. 네, 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이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검증 완료 보고를 받고 오늘 바로 지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52일 만에 지명입니다. 추미애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판사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제15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뒤 5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추 의원이 판사 시절과 그리고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인 이 소신과 개혁성이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여당 대표까지 지냈는데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고민정 대변인 발표대로 이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개혁성과 정치력에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사가 개혁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민주당이 청와대에 이 추미애 카드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려면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취임 직후부터 강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이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은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하명 수사 논란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설정이 주목됩니다. 네, 내년 총선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총선 출마가 가능한 장관들의 교체 여부, 이 부분도 주목이 됐는데요. 총선용 개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 가능성도 예상이 됐는데 이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주당 4선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이 총리 교체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개혁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이 진보 진영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무총리가 교체될 경우 이 총선에 임박해 열리는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총선만을 위한 총선용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유은혜 교육부총리 정도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장관 인선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가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큰 기대와 강도 높은 비판으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정반대 입장이 이 추미애 후보자 지명에도 그대로 반영됐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청와대 발표가 나온 지 지금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지명이 예상돼서 그랬을까요? 정치권 반응이 상당히 빠르게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민주당은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며 한껏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심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검찰을 강력하게 견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도중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 수사관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국민에게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당대표 출신 오선의 추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놓고 사법장악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평가도 부정적입니다. 구관이 전부 명관은 아니라며 낯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추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추미애 관심사인 건 조국 전 장관 후임이기도 하지만 역시 검찰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를 끌고 갈 장본인이기 때문일 텐데요. 자, 오늘 정치권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 역시 최대 화두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김기현 첩보의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는 건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측근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된 선거 공작 의혹이라며 특위를 구성해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낼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려 해봐야 드러나게 돼 있다며 감추면 감출수록 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성된 검찰 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가 오늘 아침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참석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검찰의 표적 수사, 강압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기 위한 검찰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를 한 것 아니냐. 한마디로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봐주게 하는 대신 한국당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아주는 정치적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과 관련된 첩보를 제보받아 처음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로 알려진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문무행정관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자체 조사 발표 바로 다음 날 문 행정관을 소환하면서 첩보 생산 경위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자, 오늘 소환된 전직 이 청와대 행정관은 어제 청와대 브리핑에서 언급됐던 그 인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언급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은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인 문모 사무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문 사무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자체 조사 발표 다음 날 바로 검찰이 참고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첫 첩보 생산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을 조사하는 것은 오늘 문 사무관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사무관은 재작년 10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를 하던 도중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받은 제보를 요약 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사무관은 6급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를 계기로 청와대로 적을 옮겼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근무하다가 정윤회 문건 의혹이 터지면서 지난 2014년 7월 총리실로 옮겼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문 사무관은 다시 청와대로 돌아갔고 파견 중이던 지난 2017년 10월 김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받았습니다. 문 사무관은 여권 실세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고교 동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 사무관을 상대로 제보 입수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문 사무관이 캠핑장에서 송 부시장을 만나 알게 된 뒤 SNS로 제보를 받아 상급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송 부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먼저 김 전 시장 측근 고소고발건을 물어봐 대답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비리 의혹 관련 첩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송 부시장도 소환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감찰 무마나 인사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윗선에 대한 대면 조사도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찰이 어제 6시간에 걸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청와대가 주요 국가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이 관리대로 임의 제출로 진행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검찰은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즉 영장에 적시된 자료 목록 가운데 청와대가 동의한 자료만 제출받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 자료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따라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이에 대한 감찰 결과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료들은 유 전 부시장이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들과 금융권 인사를 논의했고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감찰이 무마됐는지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이 자료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모두 회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는 해당 자료는 폐기됐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수사의 관건은 이른바 윗선 수사인데 향후 수사 전망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른바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어제 진행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검찰이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이른바 윗선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한 상임회의 멤버 가운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이른바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핵심 관계자 소환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한일 두 나라가 무역 갈등 해결을 위한 제7차 수출 정책 대화를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장급 사전준비 회의에서 수출 정책 대화의 구체적인 날짜와 의제를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7시간 동안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두 나라 국장급 대표가 만나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민감기술 통제 현황과 도전, 두 나라의 수출 통제 시스템과 이행, 그리고 현안 해결을 위한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는 등 의제 3가지도 정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합니다. 문 대통령은 왕 국무위원에게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한중 관계 강화 방안에 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달 중국 청두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이용한 한중 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전망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부담 정도를 놓고 워싱턴에서 이뤄진 4차 협상은 미국 측이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서울 협상과는 달리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국가의 무역 보복의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이틀 연속 강한 압박을 이어갔지만 이 협상장에서까지 갈등을 빚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에서 이틀간 열린 4차 협상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틀째 협상은 장소를 언론에 노출하지 않는 등 보안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협상이 애초 예정대로 무리 없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협정 틀 내에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 시작 몇 시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카드까지 꺼내며 고강도 압박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역으로 걸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국가들의 관세 보복 등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hey will, actually. And if they don't, we'll get them on trade. One way or the other, they're paying, folks, that I can tell you. 이 때문에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 협상 과정은 차분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보 협상 대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협상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늘 상당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게 추가적인 어떤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5차 협상은 이번 달 안으로 서울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시한이 올 연말까지인 만큼 한 차례 정도 남아있는 협상에서 크게 벌어진 간극을 좁혀 타결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원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준간광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그야말로 절정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위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이 출근길에 정말 추웠는데 내일은 더 꽁꽁 싸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온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도 경기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 내륙으로 더 확대 발령됐습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 기온이 영하 14.7도, 파주 영하 8.2도, 서울도 영하 4.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여 외출 시에는 추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의 최대 고비는 내일 아침입니다. 철원 기온이 영하 16도, 파주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서울도 영하 9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이후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주말과 휴일까지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추위 속에 오늘은 서해안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고 주말인 모레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으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청와대, 검찰, 여야 그리고 경찰까지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루 청와대는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전에 검찰의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오후에는 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한 청와대의 자체 조사 브리핑이 또 있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입니다.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 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향들을 가끔씩 갖다 수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정부의 고사 고발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한번 이제 물어와가지고 제가 대답을 했고. 홍 부시장은 청와대에서 먼저 물어봐서 설명해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긴박했던 하루 정리하고 왔습니다. 어제 그 청와대 압수수색은 유재수 그 감찰 무마 의혹건이었었는데 어제 브리핑은 또 하명 수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근데 청와대 쪽의 설명이 그러니까 이게 의혹을 과연 잠재울 수 있을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의혹을 더 좀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좀 없잖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산으로 내려갔던 두 감찰반원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행정관이 이제 이 제보를 받아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냥 제보받은 내용을 그냥 정리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보가 보통 구두 제보도 있지만 문건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제보받은 문건을 그대로 전달하면 이거 제보 전달이 맞아요. 예. 자, 그런데 제보 구두 제보든 아니면 문건으로 된 제보든 그걸 확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작성을 했다면 이건 청와대가 작성한 게 정리를 되는 거거든요. 했다면, 예. 근데 일단 이 지금 청와대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최근에 국회에서 해명한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첩보 보고서를 전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말을 바꾸겠다. 첩보 보고서가 아니고 그냥 단순 제보를 그냥 백원호 전 비서관이 예.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 쪽으로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어제 고민정 대변인 저 그 해명 내용을 보게 되면 문건 형태로 결국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보고서를 그러면 첩보 보고서가 아니고 그럼 뭐라고 부를 것인가 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목이 조금 이제 계속 오히려 저 어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이 더 생겨버렸다 오히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숨진 행정관의 명예훼손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문건까지 지금 말씀하신 문건까지 공개를 하면서 청와대가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는 어제 청와대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그 공무원이 제보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2017년 10월 제보자는 네. 외부 인물이다. 정당 출신이 아닌 공직자다. 공직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제보를 한 당사자가 송병기 부시장이다라고 하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네. 청와대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더 커졌다. 그러게 굳이 처음에 밝혔으면 됐을 텐데. 차라리 그렇게 밝히면서 좀 더 상세한 과정을 설명했더라면은 오히려 더 지금처럼 예. 이렇게 의혹이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청와대는 가급적 상세하게 다른 의혹이 나오지 않을 만큼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자꾸 의혹이 커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상황도 딱 거기에 부합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데 예. 저는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갈래를 좀 나눠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야당 인사의 첩보를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수집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왔던 간에 야당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첩보를 의도적으로 청와대가 수집하고 그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의도를 거기에 담고 있었다. 이게 핵심이죠. 예,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둘째로는 울산경찰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예. 야당 인사의 첩보를 의도적으로 수집했는가에 관한 부분은 저는 잘 성립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이 이 첩보 내용을 전달하든 안 하든 간에 청와대가 지역 여론 동향을 살필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건 뭐 권한 받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문제는 그거보다 그 이전에 지역 언론에 관련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내사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굳이 청와대가 이런 방식으로 첩보를 수집해서 뭔가를 가공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 상황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수집했다고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드러나는 걸로 봤을 때는요. 네. 예. 그리고 둘째로는 울산 경찰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울산 경찰에서 하는 말도 검찰하고 우리가 다 같이 내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2018년 1월에 이미 고발 사건이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건설업자 김모 씨로부터. 그리고 사실은 지역에서 여론이 이렇게 안 좋았고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도 그 건설업자 김모 씨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발 사건이 들어와서 경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보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방선거 직전에 압수수색에 들어가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모양이나 그 이후에 어떤
그 경찰의 수사가 좀 더 강화가 되거나 이런 방식의 청와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청와대는 그 사이에 뭐 하명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거, 울산 경찰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그 일상적인 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특별하게 보고받은 건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정수석실의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는 뭐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이제 논란이 됐었던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최초 제보자 송명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요, 이분의 어떤 이력 때문에 이게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게 알려졌면서 지금 최초 제보 자체에 야당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제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도와준 그 후보자, 지금 울산시장의 공을 인정받아서 그러니까 경제부시장으로까지 이제 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이런 정도 그림이면 대략 그렇게 됐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데다 조금 전에 청와대의 의도, 뭐 그런 의도가 과연 있었겠느냐라고 지금 이제 의도 성립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관심을 끄는 거예요. 뭐냐면 통상적으로 선거 때가 되면 지역에서 정말 이 후보자 간에 정말 수많은 제보가 쏟아집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거의 뭐 파일을 이 정도씩 가지고 서로 음해하고 뭐 이런 거 투서도 넣고, 투서 뭐 다 넣어요.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뭐 경찰, 뭐 검찰 다 집어넣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관심을 가능하면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선거 개입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끝나도록 보통 그렇게 하지, 그걸 픽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첩보 보고서를 만들어서 뭐 반부패 비서관실에 전달해서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안이 이게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만 딱 픽해가지고 뭐 그렇게 청와대 행정관이, 민정수석실에 있는 행정관이 관심을 갖고 물어봤으며, 이제 그 보고서를 왜 만들었으며, 그게 지금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송병기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정보를 준 게 아니고 청와대 그 행정관이 물어봐서, 동향을 물어봐서 자기가 그냥 대답해 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청와대는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제보를 접수받았다. 이 제보를 어떻게 받았느냐, 이 경우에 대해서 좀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 어제 YTN이 단독으로 이제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캠핑장에서 만나는 게 행정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동향들을 가끔씩 가서 수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정부의 그 고사 고발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한번 이제 물어와가지고 제가 대답을 했고, 그 행정관에는 우리 이제 여론 전달 형태로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 돌아가는 동향들을 요청을 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이송병기 부시장하고 제보를 주고받았다는 청와대 행정관은 지금 국무총리실 소속인데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에서는 SNS로 제보를 먼저 했다는 거고, 지금 이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 제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 과정이 어땠는지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추가 인터뷰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그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그래서 정리되는 입장은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해요. 캠핑장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이였고, 그럼 지역 여론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사이에도 여러 차례 뭔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차례 오고 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뭔가 내용이 들어있고 그게 지역에서 논란이 된다고 하니, 그럼 조금 더 그 내용을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선호를 딱 잘라서 얘기하기 좀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있다.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한쪽이 부정한다 아니다 이런 관점보다는 그 맥락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이나 과거에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 제가 사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최근에 숨진 그 청와대 그 수사관 있지 않습니까?
수사관이 지금 첩보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던 최초 지목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정관이 전달했다고 지금 엉뚱한 사람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이 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 숨진 수사관이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마치 특감반원이 별동대가 뭔가 활동해가지고 울산 지역 여론을 의도적으로 수집해서 그래서 뭔가 첩보를 내려보내서 울산 경찰이 수사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들이 막 보도했어요. 그게 의혹이 다 커졌는데 지금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이렇게 단정하듯이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또 부정해야 되는 문제가 예.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이종우 평론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제 해명이 네. 첩보를 주고받는 과정에 말이 다른데 선우를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우리가 모르는 측면이 있다. 조심해서 보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국면에 오게 되면 서로 책임을 떠밀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제보를 했다라는 식으로 또는 나한테 요청했다라는 식으로 아마 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건 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공적으로 남아있는 문건이라든가 이런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이런 제보가 쏟아진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역에서는 뭐 이거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저 사람은 저 나쁜 놈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서류 이렇게 갔다가 이거 꼭 봐주세요. 이 사람 수사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막 오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은 손사래를 칩니다. 예, 그거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왜? 선거 개입 의혹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행정관이 만약에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다면 그 행정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건지 아닌지 잘 확인이 필요한데 예.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 내려서 만약에 이 건을 이거 보고서를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 보고해야 되겠네 라고 했다면 그것 자체도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는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질 만한 사안인 겁니다. 그게. 예.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행정관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야말로 이 송병기 부시장이 이야기하듯이 먼저 물어보고 그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네. 했다면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만들었다면 예. 이거는 그야말로 선거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될 수밖에 예.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어찌됐건 청와대가 밝힌 내용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청와대가 밝힌 바대로라 보더라도 좀 부적절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고민정 대변인의 말대로라면 그러면 최근에 사망하신 그분은 예. 도대체 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죠?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또는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청와대 또는 뭐 그 여당에 자꾸 이야기하는 뭔가 다른 별건 수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네. 없는데 별건 예. 수사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럼 뭐 합리적으로 추정해 본다면 그럼 뭐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두 감찰 반원들이 울산에 내려가서 정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관련해서 전혀 아무런 활동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여전히 예. 의문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의문으로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고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측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추측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특히 하는 더 건데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예.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그거 왜 다른 거가 없는데 왜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지금 뭐 별건 수사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자꾸 의혹이 커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뭐 명예나 이런 것들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지금 억울하게 만약에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본인이 한 일처럼 억울한 그 사람으로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단 두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행정관이 첩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이 최초 제보자까지는 알려진 상황인데요. 윗선이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이 이쪽으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 송병기 부시장 조사는 당연히 이제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소환도 임박할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애초에 사실 원래 그렸던 그림하고는 조금 그림이 달라지고 있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수사가 가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인식이 되었거든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문제도 궁극적으로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 그 모든 것들이 조국 장관의 책임 문제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근데 뭐 그것이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수사가 이거는 그 사실 맨 처음에 이제 그림을 부분이고요. 보통 사람들이 평론을 하거나 아니면 언론이 그렸을 때 그 그림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잊혀져 버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사실 수사가 가지를 치고 뻗어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을 뭐 추가 소환 조사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수사하고 청와대에서 압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분석해서 조국 전 장관 기소 여부를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단계로 일단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수사를 종결지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가지친 부분들은 별도로 또 나중에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그림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든 게 다 조국 전 장관을 엮기 위해서 하는 거다. 유재수 전 시장 건도 그렇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이 사건도 그렇고. 아니, 제가 엮기 위해서 한 거라고 말씀드리진 근데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이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그린 거죠.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보 진영 내에서 결국 이게 다 조국 전 장관을 엮기 위해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검찰은 과연 검찰이 그렇게 진짜 의지를 했던 것인지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좀 보는데 저는 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은 그야말로 수사를 통해서 모든 걸 말하려고 한다라고 저는 봐요. 최근에도 이 사건 관련해서 할 말 많은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이 참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규결될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 선에서 모든 게 이게 결정이 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과연 최종 결정자였겠는가? 그 수사 무마를 지키고 한 그런 것. 또 이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건 마찬가지. 이것 또한 그러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알긴 알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이 최종 책임자인지 여부는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야말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 진영이 마치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언론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에 있었던 감찰했고 또 비위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덮었느냐. 이 문제가 조국 전 장관 수사랑 같이 맞물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되는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다 언론에서 보도를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김기현 그 울산 그 시장과 관련되는 얘기가 또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 말은 많은데 검찰이 지금 참고 있다. 저는 할 말을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가 안 되는데요. 울산지검에 있는 사건을 11월에 그 서울중앙지검으로 끌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지금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굉장히 많은 검찰발 소식들이 기자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누가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흘렸든 안 흘렸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검찰에서 한꺼번에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분명하다. 그럼 무언가를 검찰은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으면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있는 것인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건지 이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정치권 시각도 지금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법무부가 사건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언급까지 했고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검찰개혁에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검찰 독려에 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가끈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검찰은 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도 삼가해야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법무부도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하십시오. 저는 엊그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에 특별 감찰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고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에 사망한 사건인 만큼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거꾸로 경찰 또 일부 언론 등을 통해서 검찰에 대해서 일제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잣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은 검찰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에 대해서 격려하기보다 오히려 억압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독립적이고 네, 지금 여야의 상반된 입장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씩 좀 보면 이인현 원내대표는 지금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검찰은 지금 우리 편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 지금 장관 대행 뭐 하고 있냐. 빨리 감찰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저 좀 우리 편, 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어라.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발상 아닌가요? 일단 발상 자체가 그런 거고 또 황교안 대표는 결국 이제 얘기는 뭐냐면 검찰은 지금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 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문제. 저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지금 저하고 김성환 평론가하고도 생각이 좀 다른 지점 같기도 한데 저는 윤석열 검찰팀 검찰 그 팀은 지금 그야말로 그냥 수사를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 고지식할 정도로 그냥 진행시키는 게 오히려 문제라면 문제일 뿐이지 정치적인 고려 같은 거는 별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근데 또 이종훈 평론가의 반대 시각에 의견을 그렇죠. 가진 분들도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예.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 조국 정국 때도 그랬어요. 청와대가 나서서 또는 이제 여당의 핵심부가 나서서 검찰을 막 공격을 하고 그게 과연 무슨 이득이 될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아니 같은 편끼리 왜 저렇게 싸우지? 내지는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믿는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권발로 이 나오는 거 이건 또 뭐냐 이거예요. 예. 이게 좀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예. 쉽게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러나 여당이 뭐 저렇게 뭐가 관계가 돼 있길래 저러나 이런 생각을 우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는 예.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게도 별로 좋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청와대 몇몇 행정관들의 일탈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정리될 수도 있는 문제를 예. 오히려 지금 자꾸 더 의혹이 더 예. 커지게끔 그렇게 지금 의구심을 갖도록 지금 만드는 것 같고 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패스트트랙 뭐 그 당시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출석도 안 하고 있는데 검찰이 가만두니까 아, 우리 편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것일 뿐이지 예. 제가 보기엔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곧바로 조치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도 더욱더 지금 강한 목소리를 내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는 중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양쪽 다 착각하지 마시고 검찰 수사는 뭐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게 가능하면 간섭 좀 정치권에서 말을 안 하는 게 간섭 제일 좀 좋은 하지 겁니다.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야 저는. 막론하고 지금 예.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 공석인데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도 나왔었습니다. 오늘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52일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추미애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당대표까지 지낸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굉장히 강단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예전에 많이 봐왔던 것처럼. 근데 그런 면에서 물론 이게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검찰의
그 어떤 무리한 수사라든가 아니면은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 그러면 적절하게 그것들을 견제하는 역할들을 할 필요는 있다. 저는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정치 고려를 과연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이나 물음표가 생겨요. 그리고 검찰은 항상 정의롭고 공정하고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과거 그렇지 않다는 것 사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검찰은 보수 정권에서는 벌벌기고 진보 정권에서는 이렇게 검찰을 뭐 무슨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수사를 해왔던 것처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또한 저는 약간 어색해 보이는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지금 법 현실적으로 수사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는 거잖아요.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 거부하면서 벌써 지난 4월부터 따지면은 7개월째 지금 8개월 가까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정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럼요. 근데 이쪽에는 왜 그렇게 그러면은 다른 거 없이 올곧게 수사만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렇게 검찰이 뭐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문제라고 하면은 고소고발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인사청문 과정에 있는 후보자를 그냥 바로 들어오잖아요, 수사를. 그러면은 다른 사안들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안 맞는다는 거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잔유 의혹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원래 해야 되는 거고요. 정무적 판단도 사실 하는 거예요. 근데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수사에 있어서 수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굳게 만든다거나 꺾어버린다거나 이런 걸 정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는 야당에서 반대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에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치켜세우는 얘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뭐 이 갈등이 청검,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검경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휴대폰, 숨진 행정관의 휴대폰을 입수하기 위해서 검찰이 경찰에서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경찰이 이걸 다시 가져오겠다고 또 검찰에 역신청을 하는 이런 굉장히 초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실현 가능성은 좀 떨어지죠. 예. 경찰도 그걸 모르고 압수수색 신청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아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는 또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 쪽에서 이 압수수색을 이 압수수색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을 때 경찰이 보인 반응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검찰이 뭐 숨기려는 게 있느냐라는 지적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의혹을 좀 더 이제 좀 증폭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와 더불어서 어찌됐건 검찰이 지금 검경 갈등 과정에서 좀 본인들이 좀 밀릴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뭐 그야말로 하명 수사가 이루어졌다든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검찰 관계자들이 또 줄줄이 또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들이.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이제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으로도 일단 읽힙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결백하다면은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 수사단 꾸리자 이게 이제 경찰의 입장인데 그나저나 이 휴대폰에 있는 내용이 뭔지 이걸 검찰도 궁금해하고 경찰도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풀 길이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에 푼 전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보기관에서도 풀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방식으로 풀지 평상시에 지금 숨진 수사관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비밀번호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유추해서 해야 되는데 아이폰이기 때문에 10번만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게 되면 혹시 자동으로 그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기능까지 설정해 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이스라엘의 무슨 또 프로그램 제작 업체가 그런 걸 또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뭐 합니까? 영장 청구권은 검찰한테 있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그렇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경찰이 아무리 수사하면 뭐 합니까? 검찰이 기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소독점권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사도 검찰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우리 분산시키자고 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또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번 사안에 있어서 경찰이 왜 숨졌는지 그 밝히는 거 한두 주 정도만 기다렸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검찰이 갑자기 그 사이에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합니까? 그것 자체가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우리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메시지가 충분했다. 예. 그 다음에 경찰도 그러면 우리도 할게 라고 하는 제스처를 사실 취하는 건데 아무 의미 없는 제스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영장 청구 검찰이 안 하면 되지만 이제 이것도 그렇고요. 지금 김기현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그리고 형 동생과 관련된 계좌 압수수색 요청했지만 검찰이 계속 영장 기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그 단계까지 갔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혐의들을 입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검찰이 못하겠다고 하는 주장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검경 간의 갈등은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은 좀 작용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안만 놓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찰 관계자들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명 수사권 자체를 네.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느 쪽으로 지금 이제 결론이 날지는 이제 우리가 뭐 예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예. 거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관계인이 이제 사망을 했고 그 사람이 이제 핵심적인 증거일 것으로 보이는 그런 휴대폰을 이제 남겨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경찰이 만약에 그 내용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이건 좀 뒤집어 이야기하게 되면 피의 사실을 미리 알고 사전에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라는 의도로 또 읽힐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검찰이 보기에는. 자, 그런 측면이 있는 거다. 그래서 어느 사안을 더 중요시 볼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망한 그 사건, 그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더 본질이냐,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선거 개입 또는 하명 수사 논란이 있는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더 우선이냐.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직접적인 그런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것,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다 이제 부의가 됐고 표결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야의 시간 갈립니다. 지금 이런 사건들 보면서 이래서 여당은 공수처 반드시 필요하고 수사권 조정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혁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 그래서 이래서 공수처를 설립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똑같은 사안을 보면서.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권은희 의원하고 백혜련 의원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조정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쪽에서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그 협상을 조정하는 작업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권은희 의원이 본인의 그 제출했던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기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방안들까지 얘기를 기소권 부분을 좀 조정하는 선에서 그리고 기소권은 일단은 공수처가 갖되 기소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네. 그리고 원래 이제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5분의 4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권은희 의원안은 국회 동의 절차, 국무총리처럼 그런 동의 절차를 두도록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절충점을 좀 찾아서 마지막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뭐 바른미래당이 뭐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 제가 변혁 소속 의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공수처를 이런 문제하고 자꾸 엮어가기 시작하면 뭐 일부러 여기엔 정치적 의도가 저는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수처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중간에. 또 저는 검찰이 이런 의도가 없는가 지금 수사하는 방향에 있어서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검찰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 얘기는 예전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건데 한국당이 이 사건을 공수처와 연결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지금 공수처는 만약에 권은희 의원이 주장한 일부 그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세력들이 보기에는 약간 독소 조항들이라고 생각되는 과도한 이제 대통령의 이제 개입 부분, 그 부분을 좀 이제 완화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은희 안에 좀 가깝게 해서 절충안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뭐 얘기하셨다시피 수십 년 동안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훈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반도와 주변의 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감시할 수 있는 위성 천리안 2호가 발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기 환경은 물론이고 적조와 녹조 같은 해양 환경도 관측하게 될 천리안 2호는 내년 2월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이혜리 기자가 발사 준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7년이 넘는 개발 기간을 거쳐 발사 준비를 마친 천리안 위성 2호입니다. 적도 상공 36,000km 고도에서 지구와 같은 속도로 회전하면서 항상 같은 지역을 관측하는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천리안 2호의 핵심 임무는 대기와 해양 환경을 관측하는 겁니다. 특히 한반도와 그 주변 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관측하고 20가지가 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대기 환경을 감시하는 탑재체까지 갖춘 정지궤도 위성이 개발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위성 자료가 실시간적으로 나와주면서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들, 특히나 미세먼지를 실시간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리안 2호는 적조나 녹조가 발생했을 때 이동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해양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해상도는 2010년 발사된 천리안 1호보다 4배 향상됐습니다. 또 설계와 조립, 시험까지 우리 기술로 수행됐다는 점에서 발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위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모든 중요한 핵심 부품들이 국산화가 완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사된 쌍둥이 위성 천리안 2A호와 나란히 위치하게 될 천리안 2B호. 발사는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내년 2월 18일경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발사 준비를 마친 천리안 2B호는 내년 1월 초 발사장에 있는 기아나 우주센터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맞소송을 냈습니다. 세기의 재산분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노 관장은 자신의 SNS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치욕의 시간을 견뎠지만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는 남편이 간절히 원하는 그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고 이혼을 요구한 지 4년여 만입니다. 이혼의 귀책 사유 분명 최 회장에 더 많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위자료는 3억 원 정도로 전체 재산에 비하면 크지 않은 규모인데요. 다만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지주회사 주식의 42.29%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단순히 액수가 커서 관심이 집중되는 건 아니죠. SK,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 집단인데 특히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이 SK 지주회사는 SK이노베이션이나 SK텔레콤 등 주력 계열사들의 대주주입니다.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지주회사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그룹 전체 방어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혼 시에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함께 일군 공동재산에 한정이 됩니다. 앞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또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 임 고문 측이 1조 2천억 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141억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대부분 재산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어서 부부가 함께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이번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이 최 회장의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상속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이걸 노 관장 측이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요. 이 SK의 전신이죠. 선경그룹이 노태우 정권 기간 성장을 거듭한 건 맞습니다. 1986년 재계 10위에서 이 노태우 정권이 김영삼 정권으로 바뀐 1993년 재계 5위까지 올랐으니까요. 다만 SK 측은 이 노태우 정권 당시 확보한 이동통신 사업권은 비판 여론 탓에 반납을 했고 이후에 새로 기업을 인수했다며 이른바 지참금 덕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입장으로서는 SK의 성장에 있어서 노소영 관장,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떤 관여가 있는지를 소송 과정에 있어가지고 계속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논란과 쟁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바꿔 말하면 우리는 재판부의 판단 재량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이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이면 무조건 5대5로 나누게 돼 있는 주가 꽤 있기 때문인데 또 거기다 미국이 주요 기업 가운데 이 창업 비율이 높습니다. 실제 이 전자상거래 기반 IT 기업 아마존 창업주 이혼 소송에서 우리 돈으로 46조 원의 재산 분할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숨에 세계 22위 부자가 됐는데 이 사실 재산에 대한 부부 기업폭을 무자르듯 자르기 쉽지 않은 만큼 이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보다 폭넓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 다시 경영권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노 관장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더라도 결론적으로 SK 경영권 방어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그 이유가 이 최 회장이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동생과 사촌 등 친척 23명에게 그룹 지분 일부를 나눠주는 등 이 노 관장 요구 몫을 빼도 우호 지분이 20%가 넘기 때문입니다. 또 노 관장이 그룹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길은 열리지만 이미 남은 인생을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할 길을 찾아서 헌신하겠다고 밝힌 만큼 큰 개입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5도에 그치고 있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8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모자나 목도리 등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한파특보도 확대됐습니다. 경기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 내륙에도 한파특보가 확대 발령된 건데요. 오늘 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2도 선에 그치면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대전이 3도, 광주가 5도, 부산 9도 등으로 어제보다 7도에서 9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밤 사이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말과 휴일까지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강추위 속에 대기도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겨울철에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남동 숲길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목요일 뉴스앤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